이야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보시죠. 경북대학교 김상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이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우리에게 친숙한 만큼, 기술이 우리에게 친숙한 만큼 우리는 도구를 잘 이용하고 기술을 잘 이용하고 기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계를 잘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모르냐면 기계가 우리한테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손모양 보이시죠? 손모양과 돌도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모양과 돌도끼를 보면 손모양에 맞춰서 돌도끼를 제작한 것일 수도 있고 돌도끼의 모양이 우리의 손의 쓰임과 움직임을 변화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구와 인간의 관계,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치를 가하거나 처치를 받는 입장이 결코 아닙니다. 도구가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인간이 도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책이 만드는 사람은 모양을 바꾼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돌도끼와 인간의 손모양처럼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도구를 자기의 편리에 따라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도구는 또다시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동안 인간의 신체 특정 부분을 자기 쓰는 용도에 맞게 인간의 손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 특수한 근육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기술은 한쪽이 일방적인 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기술은 함께 진화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공진화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돌도끼 시절부터 지금 가장 복잡한 기술, 컴퓨터 기술, 여러분이 지금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나의 목적에 맞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는 동안 스마트폰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하지만 자기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면 스마트폰을 꺼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끄는 순간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여러분을 자기 기술의 특성에 맞게 길들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술이 아니고 도구를 썼죠. 도구를 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칼, 끌 이런 걸 사용해서 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쓰던 그 도구와 관계되는 문화를 도구 사용 문화라 그럽니다. 도구 사용 문화는 도구를 자주 쓰게 되면서 장인들이 아주 손에 익게 되는 도구에 맞게 장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구를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혼자서 큰 나무 덩어리에서 시작해서 의자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술이 되게 되면 기술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부분의 일을 하고 기계적인 진행 순서에 맞게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인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직공이 되게 됩니다. 직공의 가장 대표적인 근대적인 직공의 형태를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영화 모던 타임스에 보면 계속 조립만, 나사 조립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 조립의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도구를 사용해서 이 스패너나 이런 걸 사용해서 좋을 수가 있죠. 그거는 도구 사용 문화에서 장인이 가지고 있던 역할하고는 조금 다른 기술 사용 문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테크노폴리라고 말하는 것은 닐 포스트만이라는 철학자가 한 특수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기술이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서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 다소 어두운 말처럼 들리는 저 사회가 테크노폴리입니다. 테크노폴리가 되면 기술화시킨 작동 방식들이 우리 인간에게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다소 강요하고 자기들 기술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인간을 재편하는 시대가 테크노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그렇지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후에 확립되어 있는 모든 스케줄표에 의해서 따라가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오늘은 공부를 조금 하고 쉬고 싶어도 수업 시간은 돌아가요. 여러분이 오늘은 수업 공부가 잘 돼서 2번 하고 싶어도 수업은 1교시가 끝나면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한 명이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시스템이 여러분을 자기 효율성에 맞게 지배하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 가장 단순한 단계가 이런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단계는 테크노폴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에 와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딘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예전 우리 인류 초기부터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걸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 혹은 도구의 확장으로서의 기술이라고 했던 영역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기는커녕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가 그 도구의 기술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존재의 의미,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처참하게 느낄 만큼 우리를 압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와 기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없었느냐? 있었죠. 인간이 도구를 처음 사용할 때부터, 기술이라는 게 처음 나올 때부터 인간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장자라는 책의 한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수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노인이 물지기를 져서 저기 밑에 냇가에서 물을 져서 논에다 자꾸 물을 대고 있어요. 힘들어 보이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한 주공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노인네 왜 이러고 계시냐고. 지금 수차라는 좋은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을 이용하면 이렇게 발로 밟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물을 대게 되는데 왜 그 기술을 쓰지 힘들게 이렇게 직접 져서 나르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얘기가 그 노인네가 나는 내 선생님에게 이렇게 배웠다.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계를 쓸 일이 생기고 기계를 쓸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계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필요에 따라서 기계를 쓰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 쓸 때만 좋은 것이 아니고 기계를 자꾸 쓰다 보면 내 마음이 기계하고 결합된 마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기계 없이도 잘 하던 일이 갑자기 이제는 그 기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없을 때는 괜찮은데 자동차를 타고 살다가 자동차에 의해서 자동차를 타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자동차가 없어지면 자동차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이 바로 장자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얘기 있죠. 여러분이 기계를 쓰면 기계는 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텔레비전에 대해서 마샬 맥클루한이라는 뒤에 보게 되는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책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책은 우리를 자기 방식으로 길들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길들여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나는 지금 이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쓴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길들인 기계의 마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마트폰과 매개된 방식으로 스마트폰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순간 스마트폰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기계가 여러분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기계의 마음에 사로잡힌다고 말한 장자의 얘기입니다. 장자 시절에도 기계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히 하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도구 시절에는 비로소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망치를 내가 씁니다. 망치를 내가 쓰는데 망치가 없을 때 필요하니까 망치를 빌어와 가지고 사용하고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망치를 아니고 돌멩이를 쓸 수도 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과 도구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내 손에 도구가 들어오고 난 뒤에 나는 내 손에 망치를 들기 전에 나와는 다른 나로 바뀝니다.
그게 도구가 갖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흔히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기술이나 도구는 내가 필요 없을 때 떼놓으면 나랑 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인간과 기술은 분리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기술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술을 사용했다가 때로는 멀리했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기술은 물리적으로 볼 땐 떨어질 수 있지만 도구가 갖고 있는 성격이 우리 몸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세계를 우리 인간 떨어진 인간, 기술은 또 우리에게 떨어진 존재, 그리고 외부 세계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좀 도구를 다루고 난 뒤에 초기 도구와 기술 시대에는 인간이 기술로 만들어진 이 세계를 나라는 인간이 사고를 통해서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좀 바뀌고 난 뒤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인간과 기술의 결합된 상태로 세계를 대면한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 옷을 입고 계시죠? 기술과 인간이 결합된 형태로 세상과 대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경을 끼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인간과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세상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보는 것은 이미 안경을 끼기 전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신발 신고 있는 것도 인간 기술 결합 형태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미경이 있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망원경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면하는 모든 세상은 중간에 불가피하게 기술이 결합되어서 우리와 결합된 인간과 기술이 결합된 상태로 세상과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험론의 아버지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이 사람 생각은 인간과 기술과 자연은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도 인간이 경험하는 방식도 자연이 인간 이외의 나머지 자연끼리 작동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답니다. 데카르트는 합리론자죠.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중요시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자연적 질서와 기계적 질서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등급의 차이만 있다. 얼마나 더 복잡하냐 덜 복잡하냐의 차이만 있지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움직임을 포함한 모든 것들도 자연의 운동 법칙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동물기계 논쟁이란 건데 몽테뉴라는 사람은 동물을 너무 사랑했어요.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동물은 영혼이 있다. 동물도 영혼이 있고 교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인간과 동물이 차이 나는 거는 인간끼리 차이 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인간과 인간이 다른 인간들이 거리가 훨씬 더 멀지 인간하고 동물은 그렇게 멀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 따라서 동물은 기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 동물은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물을 발로 차거나 하는 것도 사람을 차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체를 찬다고 지금 여러분이 동물 학대 이런 거라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할 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계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은 오히려 다르게 배워가지고 요즘은 동물 학대, 동물도 우리하고 교감한다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든 강아지 같은 거를 실제로 시연을 했어요. 로봇으로 만든 강아지 같은 것을 그걸 만든 사람이 발로 확 차버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로봇이 확 차빠져요. 그 스스로 막 일어나서 내 발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심지어 동물 학대다. 로봇 학대가 되겠죠. 로봇 학대. 학대인 거예요. 강아지 차듯이 학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지어 예전에 이 시절에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발로 차도 전혀 살아있는 생물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손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1510년에 의학 교과서에 나온 건데 사람 손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죠. 지렛대.
너트 볼트의 결합에 의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 손이 고장나면 보조적으로 만든 그 손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때 르네상스 시기에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빈치 그림 같은 걸 보면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다빈치가 지렛대를 설계할 때 원리는 사람 손이 작동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도를 그려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람이 몸이 작동하는 방식도 기계하고 동일하답니다. 가장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살리우스라는 사람,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핏줄하고 이런 걸 다 해부를 해봤더니 혈관은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와 비슷하고 뼈 골격이 움직이는 거는 아까 말했던 지렛대 그런 거의 원리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걸 제외하면 사람의 몸이 기계와의 차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해서 추론되는 말이죠. 인간과 기계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간의 육신, 피부, 살 이걸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기계의 차이는 기계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없다. 사람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아야 이러는데 기계는 가다가 잘못되면 되돌아 갖고 자기 수정하는 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 변화에 따라서 이미 입력된 메커니즘 외에는 하지를 않고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해서 길을 수정하는데 기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는 일반화된 이성이 없다. 그래서 기계는 이미 미리 배치된 방식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인간의 이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판단해서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 기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데카르트가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강조점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은 이걸 뺀다면 인간과 기계는 차이가 없답니다. 동물과 기계는 똑같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코기터 에르고숨입니다. 코기터,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기계가 나오면은 그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는 기계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도 기계가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간 존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기계. 이 사람은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생각 빼고 영혼 빼고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메트리라는 사람인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인간도 기계다. 뭐만 하면 인간에서 영혼만 제거하면 기계다. 영혼을 제거한 기계입니다. 영혼을 제거한 기계.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프랑켄슈타인, 자동인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동인형.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자동인형은 굉장히 조악한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인형은 얼마나 여러 재료를 정교하게 썼든지 심지어 왕이 저 자동인형을 뜯어봐라. 저거는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고 말할 만큼 아주 정교한 자동인형이 있었습니다. 실제 근데 그걸 한번 해체하고 난 뒤에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 외에는 다시 그렇게 조립할 능력이 없어갖고 원래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문헌에 남아있는 것처럼 뜯어봐라고 말할 만큼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자동인형이 있었습니다. 자동인형에서 생각하는 힘, 영혼을 빼버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앉아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힘이 없다 그러면 바로 자동인형하고 프랑켄슈타인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인형들을 보면 글 쓰고 연주도 하고 뒤에 보면 나사와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냐면 기계와 인간, 미디어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했고 이 사람이 한 말이 가장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엄 이즈 메시지란 말이 미디어는 메시지란 얘기인데 그 얘기가 담겨 있는 책 미디어의 이해란 책의 부제목이 Extension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연장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미디어 이거는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필요에 따라 가끔 써먹는 용도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나의 연장물이란 거예요. 마이크, 내 목소리의 연장물입니다. 현미경, 망원경, 눈의 연장이죠. 자전거, 자동차 전부 발의 연장입니다. 전쟁 무기들은 손톱의 연장물이에요. 우리는 손톱으로는 많은 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 갖고 공격을 하는, 원래 다른 동물들은 강한 발톱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을 확장 증폭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거란 거죠. 그래서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마샬 맥클루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얘기의 중요점은 뭐냐면 기술하고 인간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이전에 나왔던 근대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들은 우리 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기계예요. 영혼만 빼면. 우리 몸이 기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동양 쪽에서 관점은 다르지만 서양 쪽에서 관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작동을 하지 않는 부위, 기관이 있다 그러면 이 기관은 언제든지 다른 인공적인 산물로 대체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부품을 바꿔놓는 거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맥클루한은 그 생각을 약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밖에 있는 우리하고 떨어져서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죠. 카메라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체 기관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장된 형태. 그것들이 독립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가 원래 하던 기능을 연장시키고 확장시킨 거.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인간에 투사한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몸의 특성을 다른 미디어와 기계 산물로 바꿔서 투사를 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마샬 맥클루한이 처음이 아니고요. 에른스트 카프라는 사람이 기계는 인간 몸의 연장이란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철도가 이렇게 막 놓이고 기차들이 막 다니는 걸 보면서 피가 돌아다니는 우리 혈관 순환계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다음에 전신은 인간 신경망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받아들인 맥루한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옷은 피부의 연장이고 집도 피부의 연장이고 이렇게 자꾸 확장시켜 나가서 미디어를 설명하다가 나중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웹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는 우리 신경망이 해골 안에 있지 않고 두뇌 밖으로 끄집어져 나와서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전 지구를 우리의 옷으로 입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카톡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이미 그 친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나의 몸이 전 지구적으로 뒤덮고 있는 것처럼 확장된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록 타고난 몸은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개인일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전 지구를 여러분의 장기처럼 신경망처럼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롤드 이니스라는 사람은 마샬 맥클루한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미디어와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어의 물리적인 특성 혹은 미디어의 특성이 우리의 의식구조, 몸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체계가 미디어에게 다시 역으로 투사되고 해서 서로 주고받는 아까 말했던 공진화의 관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롤드 이니스는 무거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미디어와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미디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문화하고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문화는 생각하는 방식, 지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정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다르냐?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를 자꾸 쓰다 보면 사람들이 시간과 관계되는 요소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지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게 되고 가벼운 미디어를 쓰는 파피루스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이동이 쉬운 미디어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는 잘 부서지지만
여기서 적은 내용을 가지고 멀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은 어디에서 발동이 되냐면 공간을 넓히겠다는데 훨씬 더 강조점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니스가 한 얘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미디어가 우리 인간에게 특정한 요소에 대한 욕망을 자극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미디어에 속한 시간적인 미디어가 만들어낸 시간 중시하는 문화는 역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를 시간을 보존해주는 미디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미디어의 발전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거 역시 공진하죠. 월터 원 마샬 맥클로네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이어받은 제자입니다. 이분은 말로 하는 문화와 글로 쓰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구술 미디어와 문자 미디어가 얼마나 다른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표현할 때 말로 하던 방식에서 글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전승하던 방식이 이제 말을 주로 하다가 글로 되면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오랫동안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글이 인간을 변형시킨 문자형 인간과 구술 인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문자에 의해서 변형된 인간을 문자를 해독할 능력이 있는 인간, 그것을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문해력이 있는 인간.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글자라는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술 사회에 살던 구술 미디어만 있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추상적이 없어요. 구체적이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술 문화만 있는 지역에 러시아 혁명 이전에 그 구술 사회에 들어가서 연구한 걸 보면 정말 저럴까 싶을 만큼 구술 문화의 특이성이 발견됩니다. 구술 문화의 특이성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끼, 망치 막 갖다 놓아요. 갖다 놓고 난데 이것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끼, 망치, 대패 이러면 이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연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추상력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자 미디어의 세례를 입은 문해력이 생긴 추상화가 가능한 인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망치는 못 받고 톱은 썰고 대패는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그냥 공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술사회의 공주는 그냥 공주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입니다. 세상의 공주가 다 아름다울까요? 근데 아름다운 공주예요. 그냥 왕자는 없습니다. 용감한 왕자입니다. 그렇게 계속 수식어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했고 계속 구체적으로 붙여서 얘기하지 문장이 주어부터 끝나는 맺음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문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화를 내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이라는 추상적인 주체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는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누군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개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가 단순히 똑같은 인간이 말과 결합됐을 때 말로 하는 방식, 문자로 결합됐을 때 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미디어의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고 문자란 미디어가 도입이 되게 되면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인간으로 다른 타입의 인간으로 인간을 바꾸게 되는 거죠. 활자 미디어가 등장하고 난 뒤에 인간들은 그 전에 인간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던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활자 미디어의 인간들은 여러분들이 활자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전에 필사하던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텍스트를 똑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한 생각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활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공동체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난 것은 활자란 미디어가 등장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는 저기 있고 인간은 여기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디어는 사용하는 동안 자기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동일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두 다른 문화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사이버네틱스라는 걸 얘기했던 로버트 위너라는 사람은 조종사가 조종하는 걸 보니까 조종사가 아 여기에서 이래야지, 그래서 이걸 이 레버를 당겨야지,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야지, 이런 단계별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종사가 마치 비행기와 한 몸이 돼가지고 둘이서 하나의 서로 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기관처럼 하나의 그 하부 메커니즘처럼 조종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비행이 안 된다는 걸 밝혀냅니다. 비행기 따로 조종사 따로가 아니고 비행사와 조종사와 비행기가 한 몸처럼 서로 함께 작동을 하지 않으면, 독립된 메커니즘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메커니즘처럼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거의 와 있는 단계인데, 이 서버 메커니즘 단계는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한 번씩 느끼실 겁니다. 매번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매번 각도를 이렇게 해야지, 그건 운전면허 처음 딸 때 얘기죠. 처음 딸 때 각도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가는구나. 배울 때는 그걸 지각하지만 내 몸의 차에 운전하는 방식이 들어오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몸 안에 자동차라는 미디어나 기술이 서버 메커니즘으로 나와 결합되게 되면 그 다음은 작동하는 걸 지각하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타자 칠 때 매 순간 기억은 어디 있지? 니어는 여기 있구나. 아는 어디 있지?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타자를 치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고 오타가 많이 나죠. 아무 생각 없이 마치 키보드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작동을 하면 오타가 덜 납니다. 그게 서버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어 있는 기술이 인간과 결합된 상태예요. 기술하고 인간이 무슨 물리적인 접합으로 결합된 것만 결합이 아니고 이전부터 기술은 도구 사용 시절부터 인간과 그런 방식으로 결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이보그라든지 뒤에 보게 되는 내용들이 마치 요즘 기술이 최신화가 돼가지고 디지털화가 되고 기술이 고도화돼가지고 처음 나타나는 현상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접합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여러분은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글을 쓰는 순간부터, 문자를 쓰는 순간부터 이미 미디어와 인간은 서버 메커니즘으로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미디어나 기술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에 처음 등장하는 할이라는 저 컴퓨터는 처음으로 자의식을 보여주는 영화이긴 하지만 자의식을 획득한 컴퓨터입니다. Open the pod bay doors, please, Hal. Open the pod bay doors, please, Hal. Hello, Hal, do you read me? Do you read me, Hal? Affirmative, Dave. I read you. 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What's the problem? I think you know what the problem is just as well as I do. What are you talking about, Hal? This mission is too important for me to allow you to jeopardize it.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Hal. I know that you and Frank were planning to disconnect me, and I'm afraid that's something I cannot allow to happen.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지가 판단하고 지가 생각한 대로 자기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처음 사례처럼 얘기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갈 미래에 대한 컴퓨터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가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얘가 닫아서 우주 비행사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되면 어떡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미디어는 처음부터 인간이 사용하게 되면 그 미디어는 우리를 길들입니다. 그 미디어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생각하도록, 지각하도록 우리를 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도나 하라웨이라는 이 여성 철학자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떨어진 대상,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이미 우리는 사이보그다. 왜 사이보그냐면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결합. 우리 인간이란 유기체와 기계적인 것의 결합으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아주 가깝게는 여러분이 눈에 렌즈를 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안경을 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다리를 다쳐갖고 철심을 박은 수술, 외과적 수술을 했다면 이 견해에 따르면 여러분 전부 다 사이보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나. 사이보그의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만 있지 이미 우리는 사이보그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생태적인 거, 이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리는 여기 생명적인 것만 우리고 인간이고 생명적인 거 이외 외적인 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지점은 옛날에 기계와 인간을 분리시키던 버릇이 있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계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식되지 않고 밖에 존재하던 시절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동차를 여러분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몸과 자동차를 결합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뇌와 자동차를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처럼 움직이냐면 서버 메커니즘처럼 움직여 왔죠. 자동차가 우리를 길들인 거. 원래 인간은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물리적 힘, 화학 반응, 자연 선택 이런 과정, 생명체의 일반적인 과정에 우리는 종속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생명체가 걸어왔던 일반적인 길, 자연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선택당하는 그 과정을 극복하겠다 혹은 넘어서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종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 넘어서겠다. 인간종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얘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맨 끝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저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두뇌를 기계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실제 프로젝트입니다.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라는 저 프로젝트는 실제로 인간 두뇌를 서버 안에서 구현하고자 받은 프로젝트고 2005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EU가 대단위의 돈을 출연해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우리는 트랜센던스란 영화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육신 없는 인간, 오로지 생각하는 두뇌 작동 방식만 가지고 있는 인간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형광색 토끼는 생체적인, 그러니까 저 바닷속에서 형광물질, 해파리가 반짝이는 유전자를 추출해서 실제 살아있는 토끼 유전자 배아에다가 결합시킨 겁니다. 저 토끼는 인형이 아니에요. 저 토끼는 실제로 뛰어다니고 움직입니다. 불을 끄고 파란색 불빛을 비추면 형광색으로 빛납니다. 해파리가 빛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 겁니다. 그 밑에는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바이오스피어 2는 우리 지구를 인공적으로 구현해보고자 일부러 만든 겁니다. 물론 저 프로젝트는 1995년에 아리조나 대학에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모든 조건을 지구와 유사하게 만들어갖고 열대 우림 만들어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피폐해져서 나온 2년을 계획했으나 2년을 채 다 채우지 못하고 연구자들이 피폐해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 바이오스피어 1은 지구죠. 지구가 바이오스피어 1입니다. 바이오스피어 2는 저렇게 한번 모의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이런 우리의 시도들은 처음 한 시도가 아닙니다. 저 시도들은 처음 한 시도가 아니고
밑에 나와 있는 저 사자인간에서 시작됐던 꿈입니다. 저 사자인간에서 시작됐던 꿈, 저 사자인간 조각품, 저 조각품은 32,000년 전 독일의 동굴에서 나온 조각상입니다. 얼굴은 사자, 몸은 인간.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32,000년 전의 인간이. 어떻게 보면 32,000년 전에도 강인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자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구현하고 싶었던 거죠. 강인한 인간. 그는 형광토끼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저런 거 만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거를 32,000년 전에 인간은 꿈을 꿨는데 지금 실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넘어섰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반응을 넘어서는 거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꿈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방향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자연 선택에서 인간 선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이 가장 적합한 종을 그러니까 그 밖에 외부에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만 살고 나머지는 멸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을 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연 선택은 갑자기 해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지구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대부분 3번의 멸종기가 있는데 지구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은 재수가 좋아서든 뭔지든 모르지만 추위에 극심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종, 극심한 더위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종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은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죠. 외부적인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자연이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 골라낸 거죠. 거기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자연 선택에 그것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극복을 하고 넘어서겠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면 몇 가지 이 방향이 있는데 이 3가지 방향이 가장 대표적인 방향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은 생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자연 선택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생명적인 내용만 가지고. 저 쥐 뒤에 보이는 저 귀는 소의 연골을 접합시킨 겁니다. 소의 연골도 생명적인 거고 쥐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사자 인간이 생각나죠? 단순한 상상력과 꿈이 아니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학 수준에서 인간이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끔찍해 이러는데 대장균하고 인슐린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대장균은 굉장히 나쁜 균 같지만 대장균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합 생명공학을 통했고 사람들이 환자들이 인슐린 처방제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들이 쉽게 인슐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 대장균하고 결합한 거. 북극 물고기에서 나온 강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빼가지고 감자가 다 얼어 터지는데 감자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추위에 강한 감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써본 거지만 밧쥐라는 쥐의 한 종류는 여러 암컷과 교배를 하지 않고 암컷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밧쥐 수컷은 한 마리의 암컷과만 살아요. 그러면 일부일처제라는 제도를 완전히 유전적으로 생명공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구현하려고 그러면 밧쥐 유전자 중에 왜 얘는 한 암컷과만 이렇게 평생을 사는가에 대한 유전자를 빼내서 사람 남자들에게 주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실지 그걸 생명공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죠. 지금 매머드를 주라기 공원에서 나온 것처럼 매머드 복원시키려는 노력하고 있고 네안데르탈린이라는 알죠? 이 호모사피엔스와 같이 살았다가 지금 멸종한 저 종을 다시 한번 되살려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한국 이 생명공학 팀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체 차원에서 결합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이보그입니다. 유기물하고 무기물하고 결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철한 것들, 임플란트 어쩌면 다 사이보그죠. 무기물과 우리 유기적인 몸의 결합이죠. 사이보그는 생물과 무생물의 결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죠. 바이오닉 귀 잘 안 들리는 분들 귀를 들리게 해주고,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 인공 각막으로 시술을 해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보철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유기적인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고 컴퓨터에 있는 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 칩을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다니면 될 텐데 다닐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뇌가 이동해서 트랜센던스에 나온 것처럼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몸은 움직일 필요가 없고 정신으로 모든 게 다 돌아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비유기물 공학입니다. 유기물, 생명적인 거, 유기적인 거, 생명체에 대한 거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무생물적인 것들을 가지고 독립적인 진화를 꿈꾸는 것들입니다. 저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뇌를 컴퓨터 안에서 재창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뇌를. 이게 블루브레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생명과 유기화물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제는 비유기물,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걸 구현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인류가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걸어가고 있는 중의 길들이에요. 제 발표는 이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가올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내용일까? 지금 먼 미래의 일인데 나와 관계없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미래의 진행 방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것은 지금 현재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펀딩을 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모든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저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기하는 문제를 하게 되면 연구비 수주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우리 인간은 계속 진화해왔고 늘 그랬듯이 우리는 또 넘어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무조건 믿어야 하는가? 저기에 자본이 개입할 틈은 없는가? 저기에 진짜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 기술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에 응답을 하는가? 이런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다른 선생님께서 또 수업을 강의를 이어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왜라는 지점, 누구를 위해서라는 지점이 여기에서 빠져버린다면 이 좋은 기술들, 인간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몇몇 안 되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인간을 위한 기술을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로 치환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있는 순간 저 모든 기술들은 늘 그래왔듯이 지배의 도구만 될 뿐 우리의 해방은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는 늘 그래왔듯이 다시 상상력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처음부터 그랬듯이 도구는 우리와 맺는 관계가 늘 이랬습니다. 그 속에서 이 기술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계속 질문을 던질 때만이 변화하는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친다면 인간과 기술 관계에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로 정말 하나둘 다가오면서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 역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기술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불안한 미래에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TBC 인문학 특강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